오빠, 진정하세요. 정말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평생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서 몰랐다고 해? 정우는 지연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연아, 너 혼자 다 가져가서 잘 살 것 같아? 정우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왜 너만 받아야 하는데? 순간 정우의 손이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저한테 왜 이래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지연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수진에게서 들은 준호는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형, 뭘 하는 거예요? 준호가 정우와 지연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의 오래된 아파트 한켠 80세의 김태수는 늦은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김태수의 시선은 창밖 어스름한 하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찻잔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김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하루가 가는구나. 김태수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구멍가게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는 강남 일대의 상가 건물 2채와 아파트 서너 채를 소유한 자수성가형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이 지난 지금 이 넓은 집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태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막내딸 김지연이 큰 봉지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45살의 지연은 미혼으로 홀로 살며 작은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변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지만 지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사는 아버지가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또 뭘 사왔냐? 돈 아까운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여드리려고 재료 좀 사왔어요. 냉장고에 있던 반찬들 거의 상했더라고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역시나 오래된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상한 반찬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들은 언제 왔다 갔어요? 정우는 지난주에 잠깐, 준호는 한 달 전쯤인가. 김태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큰아들 정우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잘 나가고 있었고, 둘째 준호는 은행에 다니며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 모두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자주 찾지 않았습니다. 오빠들도 각자 바쁜 일이 있으시겠죠. 정우 오빠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가끔은 얼굴이라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지연은 아버지의 쓸쓸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오빠들이 아버지를 찾지 않는 이유를 지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할 때는 상관없지만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부담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며느리들은 더욱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된장찌개 끓이는 동안 아버지 혈압약 드셨어요? 아, 깜빡했구나. 요즘 자꾸 잊어버려서. 지연은 서둘러 약통을 가져와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김태수는 딸의 세심한 손길이 고마웠습니다. 세 자녀 중 유일하게 지연만이 자신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을 김태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가 결혼을 안 하고 이렇게 아버지만 챙기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아버지도 계시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고. 하지만 김태수는 딸의 밝은 표정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지연도 여자인데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없을 리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태수는 오랜만에 집에서 나는 따뜻한 음식 냄새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소 혼자 먹는 식사는 대부분 간단한 것들이었는데 지연이 와서 정성스럽게 끓여주는 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아버지, 식사 준비됐어요. 지연이 상을 차려오자 김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부녀는 마주 앉아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조용한 식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일 병원 가시는 거 맞죠? 제가 모시러 올게요. 괜찮다. 택시 타고 갈 수 있어. 아니에요. 검사 결과도 들어야 하는데 혼자 가시면 안 되죠. 김태수는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혼자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고 의사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설거지를 하며 아버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동네 소식, 미술학원 아이들 이야기,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 이야기까지. 김태수는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들어갈게요. 내일 오전에 모시러 올게요. 고생했다. 조심해서 들어가거라. 지연이 나간 후 김태수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딸이 와 있을 때만큼은 이 집이 정말 집같이 느껴졌습니다. 김태수는 서재로 들어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오늘 있었던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이가 또 찾아왔다. 된장찌개를 끓여주고 내일 병원도 함께 가겠다고 한다. 이 아이만큼은 정말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는 것 같다. 정우와 준호도 물론 내 자식이지만. 김태수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랑하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자신의 재산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까? 김태수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관습적으로는 큰아들이 가장 많이 상속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단순히 혈연관계만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날 밤 김태수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야경을 바라보며 자신의 인생과 앞으로의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김태수가 눈을 감은 것은 겨울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전날 밤 지연과 함께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고 돌아온 김태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드시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태수는 침실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조용했던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우와 준호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두 오빠는 황급히 달려왔지만 이미 김태수는 차가워진 후였습니다. 아버지가.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준호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두 오빠와 함께 울면서도 장례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했습니다. 사흘 후 강남구의 한 장례식장에는 하얀 국화꽃과 향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김태수의 영정사진이 제단 위에 놓여 있었고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들어와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김태수답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54세 나이에도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습니다. 준호 역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두 아들 모두 진심으로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속 정리만 남았네요. 정우의 아내 박미경이 준호의 아내 이수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경은 평소 시아버지에게 정중하게 대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김태수의 재산이 얼마나 될지, 어떻게 나뉠지가 더 궁금했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몇 채인데 강남 땅값이 요즘 얼마나 오른지 아시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며느리는 남편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가져갈지 곧 판가름 나겠어요. 보통은 큰아들이 많이 받는 게 관례잖아요. 당연하죠. 우리 남편이 평생 아버님 사업도 도왔는데. 두 며느리의 대화는 조심스럽지만 노골적이었습니다.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지만 상속에 대한 기대와 계산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한쪽에서 묵묵히 제사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가져온 과일을 정갈하게 놓고 향불이 꺼지지 않도록 살펴보며 아버지께 올릴 음식들을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지연의 눈가는 계속 붉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길을 정성껏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평생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은 속으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김태수는 생전과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께서 지연 씨를 얼마나 아꼈는지. 동네 이웃들이 지연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김태수와 지연의 각별한 관계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매일 반찬을 해드리고 외롭지 않도록 자주 찾아뵈었던 지연의 모습을 다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덕분에 아버님께서 마지막까지 외롭지 않으셨을 거예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를 더 많이 챙겨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더 자주 찾아뵐 걸, 더 맛있는 음식을 해드릴 걸,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걸.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우와 준호는 조문객들과 인사를 나누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게 문을 여시고 평생 저희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제야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아들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생전에 자주 찾아뵙지는 못했지만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진심이었습니다. 다만 바쁜 일상에 치여 그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돌아갔습니다. 가족들만 남은 빈소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와 준호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밤을 새웠고 지연은 계속해서 상차림을 정리하고 아버지를 돌봤습니다. 지연아,
넌 좀 쉬어. 우리가 지킬게. 정우가 지연에게 말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정우 오빠. 아버지 마지막 모시는 일인데 제가 해야죠. 그 모습을 보며 정우와 준호는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평소에도 아버지를 가장 잘 챙겼던 지연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관심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미경과 수지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상속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가 평생 모은 재산이 얼마나 될지, 그것이 어떻게 나뉠지에 대한 궁금증이 슬픔보다 컸습니다. 발인을 이틀 앞둔 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김태수의 영정사진만이 촛불에 비춰져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 곁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아버지 없는 세상이 상상이 안 돼요. 지연의 속삭임이 고요한 빈소에 울려 퍼졌습니다. 곧 있을 상속과 관련된 복잡한 일들을 모른 채 지연은 오직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발인을 마친 후 장례식장을 정리하던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고 김태수님의 가족분들이신가요? 정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정중한 말투에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정성에서 온 변호사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희 사무실에 의뢰하신 일이 있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가 명함을 건네며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호사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변호사님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이상민 변호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혹시 조용한 곳에서 가족분들만 모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우와 준호, 그리고 지연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장례식장 안쪽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며느리들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이상민 변호사의 첫마디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유언장이라니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궁금했지만 큰아들인 자신이 가장 많은 몫을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답네요.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시려고 하셨구먼. 정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꼼꼼한 분이셨으니까요. 저희도 궁금했는데 다행입니다. 준호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비록 형보다는 적겠지만 자신도 상당한 몫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남의 상가 건물과 아파트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며느리들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미경과 수지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것입니다. 강남 상가 건물은 우리가 나눠 가지겠네요. 미경이 수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파트들도 있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네요. 두 며느리는 이미 머릿속으로 재산 분배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자녀들 교육비, 대출금 상환, 새집 장만까지 온갖 계획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변호사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각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며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진중한 목소리에 가족들이 긴장했습니다.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의 내용이 어쩌면 여러분들께서 예상하시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길 바랍니다.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충격적이라니, 예상과 다르다니.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정우가 불안해하며 물어봤습니다. 충격적이라는 게 혹시 재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빚이 있다거나. 아닙니다. 재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고인께서 평생 성실히 모으신 재산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지연은 혼자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유언장을 작성하셨을까? 무슨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재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님, 언제 유언장을 작성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연의 질문에 이상민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약 6개월 전쯤 저희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작성하셨습니다. 매우 신중하게 여러 번 검토해서 완성하신 내용입니다. 6개월 전이라면 김태수가 건강할 때였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이 아니라 충분히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준호가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언제 유언장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내일 오후 2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모든 가족분들이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상민 변호사는 사무실 주소가 적힌 카드를 건네주며 일어섰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고인께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점만큼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모두들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를까? 준호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며느리들의 기대감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적이라는 변호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연만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든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연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텐데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지만 아무도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태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일지 모두의 마음은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유언장 공개를 하루 앞둔 그날 저녁, 정우는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밤 우리 집으로 와.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하자. 준호는 정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긴장감이랄까 아니면 불안감이랄까.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에 형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곧 갈게요. 정호의 집 거실에서 두 형제는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 한 병과 간단한 안주가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가족 이야기, 사업 이야기 등으로 시작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준호야,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모르겠어. 정우가 소주잔을 비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큰형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형. 변호사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을 지을 이유가 뭘까요? 준호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는 내가 제일 많이 받는 게 맞잖아. 큰아들이고 평생 아버지 가게 일도 도왔고. 맞습니다. 형이 아버지 사업에 가장 많이 신경 썼죠.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형의 그늘에 가려져 살면서도 이번만은 자신도 공평하게 대우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 이번엔 형만 챙길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은행 대출 갚느라 힘들어요. 준호의 갑작스러운 말에 정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내가 뭘 했다고 그래? 평생 아버지 가게 일은 내가 도왔잖아. 형만 도왔나요? 저도 은행 일하면서 아버지 금융 업무 다 받으렸는데. 두 형제 사이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에는 표면적으로나마 화목했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요. 형은 아버지께 잘 보이려고만 했지 진짜로 모신 건 아니잖아요. 뭐라고? 내가 언제? 아버지 아프실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간 건 누구예요? 반찬 갖다 드린 건 누구고? 준호의 지적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돌본 것은 지연이었고 자신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미경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들의 대화를 들은 미경은 정우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오빠, 내일 상가만 우리 쪽으로 받아내면 애들 대학 등록금 다 해결돼요. 이번엔 무조건 크게 받아야 해요. 미경의 노골적인 말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자신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니 민망했습니다. 여보, 그런 말하지 마. 형제끼리 들으면 어떻게 생각해? 하지만 미경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도 살아야 하는데 언제까지 눈치만 보고 있을 거예요? 한편 수진도 준호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무조건 형한테 밀리지 마요.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어. 그런데 너무 티내지는 마. 준호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형을 의식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수진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라는 이유로 항상 양보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형, 정말 솔직히 이야기해요.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정우도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강남 상가 두 채만 해도 몇십억은 될 거야. 아파트들까지 합하면. 그렇다면 우리끼리 미리 합의를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합의? 어떻게 나눌 건지 말이에요. 형이 많이 가져가더라도 저도 최소한은 받아야죠. 두 형제의 대화는 점점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슬픔보다는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줄을 잃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아버지 집에 혼자 있었습니다.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버지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추억에 잠겨 있었습니다. 서재를 정리하던 중 지연은 아버지의 책상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지연에게라고 아버지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지연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너에게 제대로 고마움을 표현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아 있었다. 세 자녀 중에서 너만이 아버지를 진정한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정우와 준호가 아버지의 성공과 재산에만 관심을 가질 때
너는 외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재산은 피부치의 욕심이 아닌 진심을 지킨 자에게 물려주려 한다. 너무 놀라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지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내일 공개될 유언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빠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한편 정우와 준호는 계속해서 술을 마시며 내일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형, 그래도 우리는 형제잖아요. 내일 뭐가 나와도 서로 원망하지는 맙시다.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족이 가장 중요한 거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한편에는 욕심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모든 것이 결정날 것이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세 가족 모두 각자 다른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법무법인 정성의 회의실에는 김태수의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정우와 미경, 준호와 수진, 그리고 지연까지 모두들 긴장한 표정으로 이상민 변호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은 고급스럽고 조용했습니다. 큰 테이블 가운데에는 김태수의 유언장이 봉인된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봉투 안에 가족들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어젯밤 술을 많이 마셔서 얼굴이 약간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번쩍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버지를 위해 흘렸던 눈물은 어디로 갔는지 지금은 오직 기대와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빨리 시작하시죠. 다들 바쁜 사람들이에요. 미경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어제 밤부터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탓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왔지만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보니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공평하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수진이 남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형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형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연만이 유일하게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발견한 아버지의 편지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고 오빠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가 자리에 앉으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인께서 작성하신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법적 절차와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가? 이제 유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이상민 변호사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김태수의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작성된 유언장이었습니다. 정우와 준호는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서로 손을 꼭 잡고 기대에 찬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본인 김태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요히 듣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평생 성실히 살며 가족을 위해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은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정우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너무 서론이 길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기를 바랐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평생 모은 재산 일체를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씩 쳐다본 후 계속했습니다. 막내딸 김지연에게 상속합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정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변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은 평생 모은 재산 일체를 막내딸 김지연에게 상속합니다. 변호사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남 상가 2채, 아파트 4채, 이 모든 걸 지연이 혼자 다 가져간다고요? 미경도 일어나며 흥분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큰아들인 우리 남편이 있는데. 준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며 주저앉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꿈꿨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은행 대출, 아이들 교육비, 새집 장만.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형, 이게 정말 맞나요? 변호사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수지는 충격을 받아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머릿속으로 그렸던 모든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민 변호사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식 유언장입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요. 정우가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평생 아버지 사업을 도왔는데 지연이한테만 몰아준다니. 조작 아닌가요? 누가 지연 씨를 시켜서. 미경도 흥분하며 지연을 째려봤습니다. 지연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아버지의 편지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평생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서 몰랐다고 해요? 수진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손을 들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잠시만요. 유언장에는 더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고인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지연은 내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닌 외로운 한 사람으로서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었다. 정우와 준호는 내 아들로서 사랑하지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준 것은 지연뿐이었다. 정우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눈물이 고인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왜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연은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오빠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가족이 어떻게 변할지 두려웠습니다. 정우가 지연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 너 정말 몰랐어? 아버지한테 뭔가 말씀드린 거 아니야? 정말 몰랐어요, 정우 오빠. 저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하지만 정우와 준호의 눈빛에는 의심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충격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최악이 되었습니다. 김태수의 마지막 선택이 가족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유언장 발표 후 회의실은 한동안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우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분노를 터뜨린 것은 정호였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우리 아버지가 쓴 유언장이 맞나요? 누가 조작한 거 아닌가요? 정우가 이상민 변호사에게 달려들듯 다가갔습니다. 미경도 남편 뒤에서 격하게 동조했습니다. 그래요. 지연 씨가 아버님께 뭔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아니면 위조된 거거나. 이상민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작성 과정을 모두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고인께서 직접 오셔서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필로 작성하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없나요?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유언장 자체에는 법적 하자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서류 뭉치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 이런 상황을 예상하셨는지 추가로 편지를 하나 더 남기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되었습니다. 정우와 준호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 편지도 읽어드릴까요? 변호사의 물음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어제 발견한 편지가 떠올라 불안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궁금했습니다. 변호사가 두 번째 편지를 펼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식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유언장 때문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정우와 준호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우와 준호, 너희들이 내 아들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겠다. 너희들은 나의 성공만을 갈망했지 나라는 사람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정우의 얼굴이 경직되었습니다. 내가 사업으로 성공했을 때는 자주 찾아왔지만 늙고 병들어 외로워졌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피했다. 반면 지연은 내가 돈이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아프든 상관없이 나를 한 사람으로서 대해주었다.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 몇 년 동안의 따뜻함은 모두 지연에게서 받았다. 밤늦게 혼자 있을 때도 병원에 갈 때도 외로워서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항상 지연이 곁에 있어 주었다. 지연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산은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을 다해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 주고 싶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편지의 내용에 정우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변호사가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가족을 갈라놓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지연아, 내 오빠들을 원망하지 말고 정우와 준호, 너희들도 지연을 미워하지 마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이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이다. 편지가 끝나고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저는 정말 재산이 탐나서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외로워 보이셔서 그랬어요.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지연은 정우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돈 많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나이든 외로운 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불쌍하고 안쓰러웠어요. 정우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지연아,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정우 오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지연이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싸우는 건 아버지가 원하시는 게 아닐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들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컸습니다. 지연아,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리가 정말 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구나. 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매번 바쁘다고, 일이 있다고 핑계를 댔지. 정말 아버지가 외로우셨을 텐데. 하지만 정호는 아직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고. 미경도 남편의 편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큰아들인 우리 남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반면 수지는 조용히 있다가 준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미 정해진 일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수지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봐야 바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다시 말했습니다. 오빠들, 저는 이 재산을 혼자 다 가질 생각이 없어요. 아버지 뜻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정우가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이야?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가 함께 의논해봐요. 법적으로는 제 것이라고 해도 마음으로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지연의 말에 준호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지연아, 내 말은 고맙지만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어. 정호는 이를 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 큰아들로서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온 가족들은 각자 다른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수가 남긴 마지막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정호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격해졌습니다.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제대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어. 정우는 혼자서 중얼거리며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평생 큰아들로서 당연히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미경도 남편 못지않게 화가 나 있었습니다. 당신, 이대로 넘어갈 거예요? 법적으로 뭔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변호사가 뭐라고 했는데, 정식 유언장이라고. 그래도 뭔가 있을 거예요. 지연 씨가 아버님을 회유했을 수도 있고. 미경의 말에 정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분명 지연이가 뭔가 했을 거야. 정호는 자신을 합리화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선택하지 않은 진짜 이유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지연을 탓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습니다. 한편 준호는 집에서 조용히 아버지와의 추억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아버지와 보낸 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보, 너무 자책하지 마요. 수진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소홀했던 게 사실이잖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아버지가 외로우실 때 우리는 뭘 했나? 매번 바쁘다고만 했지. 그래도 지연 씨 혼자 다 가져가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수진의 말에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 말도 일리가 있었지만 아버지의 선택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시각 지연은 아버지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이후 오빠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고 싶으셨나요?
지연은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재산을 물려받은 것이 기쁘기보다는 가족관계가 틀어진 것이 더 걱정스러웠습니다. 며칠 더 지난 어느 날 정우가 갑자기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붉어져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분명 술을 마시고 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집에 있지? 정우가 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정우 오빠? 왜 이렇게냐고? 내가 왜 이럴 것 같아? 정우가 거칠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점잖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빠, 술 드셨어요?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앉아서 이야기할 게 뭐가 있어? 지연,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고? 정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연은 당황하며 오빠를 달래려 했습니다. 오빠, 진정하세요. 정말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평생 아버지 곁에 붙어 있으면서 몰랐다고 해? 정우는 지연을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지연, 너 혼자 다 가져가서 잘 살 것 같아? 정우가 지연에게 다가가며 거칠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자식이야. 왜 너만 받아야 하는데? 순간 정우의 손이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지연은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빠, 저한테 왜 이래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정우가 지연의 집에 왔다는 소식을 수진에게서 들은 준호는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형, 뭘 하는 거예요? 준호가 정우와 지연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준호야, 너도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정우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형, 그만해요. 지연이한테 화풀이해서 뭐가 달라져요? 화풀이라고? 이게 화풀이야? 정우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형, 아버지 뜻이 그렇다잖아요. 우린 이미 아버지께 아무것도 못 해드렸어요. 준호의 말에 정우가 잠시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언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해드렸나요? 솔직히 말해봐요, 형. 준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정우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돈 많은 성공한 사업가일 때만 관심 가졌어요. 아버지가 늙고 외로워하실 때는 바쁘다고 피했잖아요. 정우는 동생의 말을 들으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아플 때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외로우실 때마다 찾아뵙고. 준호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한테서 받을 것만 생각했지 드릴 생각은 안 했어요. 정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동생의 말이 가슴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그제야 정우는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흘린 눈물의 진짜 이유를. 아버지를 잃은 슬픔보다는 재산을 잃을까봐 하는 걱정이 더 컸다는 것을. 형, 우리 잘못이에요. 아버지를 사람이 아니라 돈으로만 봤어요. 준호의 솔직한 고백에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들, 저는 정말 재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에요. 그냥 혼자 계신 아버지가 불쌍해서였어요. 지연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그냥 외로운 할아버지셨어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돌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정우는 지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아버지의 마지막 선택이 왜 그랬는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우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평생 큰아들이라는 자부심으로 살아왔지만 진짜 아들 노릇은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가 흘렀습니다. 정우는 그 사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자 부끄러움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은 아버지 집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일기장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일기장인가? 지연이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지연이가 찾아왔다.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주고 갔다. 이 아이는 정말 순수하다. 나에게 바라는 것 없이 그냥 아버지를 걱정해준다. 지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다. 정우와 준호도 내 자식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돈에만 관심이 있다. 하지만 지연은 다르다. 아버지의 솔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내 재산이 아이들을 갈라놓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붙잡게 하는 끈이 되길 바란다. 지연이라면 분명 그렇게 할 것이다. 이 아이는 마음이 넓다. 지연은 아버지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자신에게만 재산을 주려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주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야 정말 이해했어요. 지연은 일기장을 읽으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정우와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들, 시간 있으실 때 아버지 집에 좀 와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정우는 망설였지만 결국 집을 나섰습니다. 지난번 일이 부끄러워서 지연을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지만 피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한 정우와 준호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이 차를 내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들, 먼저 이것부터 봐주세요. 지연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건네주었습니다. 두 오빠는 번갈아 가며 일기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구나. 준호가 일기장을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바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지난번에 내가 너무했다. 정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우린 아버지를 재산으로만 봤던 것 같아. 준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잘못했어. 평생 아버지께 제대로 효도 한번 못했으면서 욕심만 부렸구나. 두 오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오빠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지연이 일어나서 차를 더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원하신 게 뭔지.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는데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의 건물 하나는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려고 해요. 지연의 말에 두 오빠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우셨잖아요. 그 뜻을 이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관리하면 어떨까요? 법적으로는 제 것이지만 마음으로는 우리 모두의 것이잖아요. 정우와 준호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연의 제안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너 혼자 가져도 되는데 왜? 오빠, 아버지가 원하신 건 우리가 가족이 되는 거였어요. 지연의 말에 정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평생 큰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정말 부끄럽다.
정우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아버지한테 못다한 효도 지연이 너한테라도 하고 싶어?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지연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세 남매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린 시절 추억부터 아버지와의 기억까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지연이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모습 말이에요. 그날 이후 세 남매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우와 준호는 정기적으로 지연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상의했습니다. 며느리들도 처음에는 아쉬워했지만 점차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지연이 아버지의 재산 일부를 가족들과 함께 쓰겠다고 하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김태수를 기리는 작은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 기부한 건물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세 남매는 나란히 서서 아버지의 뜻을 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편히 쉬세요. 지연이 아버지의 사진에 꽃을 바치며 속삭였습니다. 저희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정우와 준호도 각각 꽃을 바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녁 무렵 세 남매는 아버지가 자주 가셨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정우가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하죠. 준호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원하셨던 대로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요. 지연이 두 오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아버지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한 줄 적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그건 바로 사랑과 화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김태수가 하늘에서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김태수의 자녀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인 사랑과 화해를 이어가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